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인경입니다. 안전과 안보의 중요성 어제 말씀드렸죠. 정확히 어제입니다. 북한은 26일 새벽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더불어 6차 오물풍선 살포를 진행하며 사흘 연속 우리 군을 도발했습니다. 우리 군은 중단됐던 훈련을 재개하며 맞대응을 했는데요. 9.19 남부 구사의 합의로 중단됐던 서북도서 K9 해상 사격 훈련을 근 7년 만인 어제 재개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결과는 실패로 분석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평화 유지를 위해 강대강 대치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군은 북한의 6차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도 대북 확성기 송출은 실시하지 않기로 하며 계획된 훈련으로 대응하는 등 융통성 있게 시행해 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사적 도발엔 강함으로, 저급한 풍선 살포에는 아량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우리 군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립니다. 유튜브에서 불교 방송 검색하신 뒤 라이브 채널로 들어가시면 방송 토크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샵 2842, 우물정 284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6월 27일 목요일 함인경의 아침 저널 출발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강정숙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준비해 주신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예견된 참사였다. 네, 경기도 화성공장 화재가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는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석 달 전 소방에서 불이 날 수 있다고 경고했던 사실이 어제 밝혀진 건데요. 하지만 노동자들 안전을 위해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네요. 네, 쌓여있던 배터리 덤에서 연쇄 폭발이 일어나고 손쓸 새도 없이 3동 2층 작업실에서 일하던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소방당국은 이미 석 달 전에 이런 위험을 정확하게 예견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월 28일 화성소방서 남양 119 안전센터가 아리셀 공장을 현장 점검에 작성한 소방활동 자료조사 보고서를 보면 리튬과 석유류, 알코올류 등이 보관돼 있다며 위험 물질의 특성을 숙지해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는데요. 특히 3동 제품 생산 라인에서 급격한 연소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며 이곳을 다수 인명피해 발생 우려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 출입구를 이용해 신속한 대피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소방당국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난 거죠? 네, 아리셀 공장은 화재안전 중점 관리 대상의 면적 기준에 미달해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소방청 예규에는 인명피해 우려가 클 경우 예외적으로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별도의 조치가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로 숨진 그 희생자들의 합동 임시 분향소가 마련됐는데 그런데 분향소에 영정 사진이 없다고요? 네, 23명이나 되는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그 누구의 영정도 위패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신 훼손이 심한 탓에 화재 발생 사흘째인 어제까지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3명뿐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족들은 물론 안타까운 마음에 분향소를 찾은 사람들의 추모가 종일 이어졌습니다. 신원 확인은 유족의 DNA와 시신에서 채취한 DNA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미 희생자 DNA 채취는 부검과 함께 모두 끝낸 상태여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유족의 DNA 확보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 부검 결과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3명 모두 질식했다는 소견을 수사본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화재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거란 얘기가 있는데 그 인력 파견 업체의 경우에는 보험을 제대로 안 들었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네,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어제 오후 아리셀 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압수수색 대상은 아리셀 공장과 대표이사 사무실, 외국인 노동자 파견업체인 메이셀,
안산 한신다이아 사무실 등 3개 업체 5곳입니다. 압수수색은 오후 4시부터 동시다발로 시작돼 3시간 넘게 이어졌는데요. 경찰과 노동부는 공정과 관련된 각종 서류와 전자정보,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입수해 분석하고 분석이 끝난 뒤에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이를 토대로 왜 불이 났는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화재 당시 소방서에 모래가 없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번 화재 물로는 끌 수가 없어 물기가 전혀 없는 화재 진압용 모래가 필요했지만 정작 소방서에는 없었다고요. 네, 건물 내부에 리튬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소방은 물이 닿으면 폭발할 수 있어 진압용 모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모래는 없었고요. 신고 접수 5분 뒤 관할 소방서는 화성시청 상황실에 모래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해 화성시가 급히 모래 2.5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모래로 불을 끄는 게 가능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화재 진압용 모래는 입자가 곱고 바싹 말라 있어야 하는데요.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래는 주로 제설용인데 보관 상태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위험물질 인한 화재와 폭발 사고는 해마다 발생하고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지만 정작 일선 소방서엔 이런 화재 진압용 모래를 갖출 규정도 시스템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소개해 주십시오. 그 초음 속 추정 미사일 발사. 네, 북한이 어제 새벽 극초음 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 쪽으로 발사했습니다. 공중에서 폭발하긴 했지만 이번 주 한미일의 대규모 연합훈련을 겨냥해 미국에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면서요. 네, 합참은 북한이 어제 새벽 5시 반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혀 이 미사일의 비행운이 포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추진체로 쓰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며 250km를 날아간 뒤 원산 동쪽 해상에서 공중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지난 1월 고체 엔진 미사일 신뢰성 점검에 이어 지난 4월 신형 극초음속 고체 연료 미사일 화성포 16 나형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북한이 다시 발사를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30일 이후 한 달 만인데 미사일 성능 개량은 물론 이번 주 예정된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북한은 또 오물풍선도 날려보냈습니다. 인천공항 쪽으로 풍선이 내려와서 항공기 운항이 한동안 차질을 빚기도 했다는데요. 네, 어제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이착륙하려던 항공기 40여 편에 달이 묶였습니다. 그제 북한이 6번째 살포한 오물풍선이 공항 주변 상공에 나타나면서 항공기 이착륙 중단 조치가 내려진 건데요. 제2터미널 탑승구 인근에선 오물풍선 한 개가 수거되기도 했습니다. 항공기들은 약 3시간 동안 공중 대기하거나 회항했고 새벽 5시가 다 돼서야 정상 운항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살포한 250여 개 오물풍선 가운데 100여 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 등에 낙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내용물 대부분 8cm 크기 종이 조각으로 인해 유해 물질은 없었다면서도 적재물 무게가 10kg 가량인 만큼 위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군은 지난 9일 3차 풍선 살포 직후 대북 확성기의 방송을 틀어 맞대응한 뒤 확성기는 다시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대신 군은 그제 육군 포사격 훈련에 이어 어제는 9.19 군사 합의 효력 전면 정지 뒤 처음으로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K9 자주포 등 250여 발을 쏘는 해상 사격 훈련을 진행했죠. 네, 한미일 공군도 F-22 랩터와 F-35, TF-16 등을 동원한 연합 공중훈련을 벌였습니다. 연이틀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건데 북한의 추가 도발도 우려됩니다.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 290여 발을 남서쪽 공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루스벨트 항공모함 등이 참여하는 한미일 3국 최초의 대규모 군사훈련 프리덤 엣지도 예정돼 있어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대통령 차관 통화 추가 확인.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다가 국방부가 다시 회수한 날 윤석열 대통령이 신범철 당시 국방차관과 통한 기록이 추가로 확인됐다면서요.
네, 최상병 사건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지 1시간여 뒤인 지난해 8월 2일 오후 1시 30분 신범철 당시 국방차관이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8분 45초간 통화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첩 완료 직후인 이날 낮 12시 7분쯤부터 57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종섭 국방장관과 통화했는데 뒤이어 차관과 통화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윤 대통령과 신 전 차관 통화가 끝나고 10여 분 뒤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경북경찰청에 연락해 사건 기록 회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 전 차관이 이후 오후 3시 40분쯤에도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3분 36초간 통화한 사실이 추가로 나왔는데요. 이 시각은 국방부 검찰단이 최혜병 기록 회수를 위해 경북경찰청으로 출발한 직후입니다. 이날 국방부 장차관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던 국가안보실이 기록 회수 실무를 담당한 유재훈 관리관과 직접 통화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기록 이첩 당일 주요 국면마다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통화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과 최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의혹 제기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뉴스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날씨 소식 듣겠습니다. 오영애 캐스터 나와 계시죠? 네, 현재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와 남부지방으로는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전남 해안과 경남 서부 남해안 그리고 오후부터는 경남권과 전남, 경북 남부 지역으로 점차 비가 확대되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북 남동부 지역으로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특히 제주와 남해안 쪽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늦은 오후까지 제주도에는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예상돼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50에서 100 그리고 제주 남부와 제주 산지 많은 곳은 150mm 이상, 전남 남해안과 부산, 경남 남해안에는 20에서 60,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많은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부지방으로는 오늘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내려가 30도를 밑돌겠지만 이 중부지방의 하늘은 오늘 맑은 가운데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해서 체감온도 31도 내외로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강릉, 대전의 낮 기온 32도, 전주와 대구 29도, 부산과 제주 25도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중부지방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면서 전국이 장마철로 접어들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22.3도, 습도는 68%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침 저널 1부 집중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당 3선의 중진 의원이시자 대한민국의 최북단에서 방대한 지역구 살림을 책임지고 계신 속초, 고성, 인제, 양양의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양수입니다. 네, 수성님 뵈니까 너무 떨리네요. 네. 네, 의원님 뵈면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그 지난 국회에서 여당 원내 수석 부대표 맡으시면서 참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역할을 잘하셨다는 평도 많았고요. 그런데 또 그 넓은 그 지역구 관리 진짜 현안이 있는 지역 행사에 거의 모두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체력 관리는 대체 어떻게 하시는지 그 동분서주 중앙과 지역 살림을 두루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랄까 삼선 의원의 그 클래스가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한번 그 비법 꼭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뭐 과찬이시고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라서 좀 지역이 좀 넓기는 합니다만 그 일장일단이 있어요. 또 넓으면 이제 다니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또 넓으면 도전자들이 함부로 못 덤비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위기는 기회고 기회는 곧 위기다라는 생각으로 어려움은 그냥 극복하면 되는 거니까 최선을 네. 다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그 전 원내 대표단을 초청해서 만찬을 가졌는데 의원님도 참석하셨잖아요. 네. 네, 어떤 분위기였는지 혹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네,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제가 원내 수석을 맡았었기 때문에 당연히 갔었고요. 21대 원내 대표단들이 고생을 했다 하는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한 2달 전쯤에 사실은 뭐 윤재호 원내대표하고 저하고 이제 대통령님과 이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21대 원내대 지도부들 너무 고생했다고 순방 다녀와서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네.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행하신 거죠. 가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를 하셨고 그리고 그때가 순방 중앙아시아 순방을 네. 다녀온 직후였어요. 그 아침에 교기 위해서 저녁에 만찬을 했거든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네. 그 세 나라를 다녀온 순방 성과에 대해서 좀 깊이 대화를 많이 나눴고요. 그 투르크메니스탄은 석유와 가스가 굉장히 많은 나라고요. 네. 카자흐스탄은 텅스텐, 우라늄 같이 이렇게 그 광물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와 우리가 좀 잘 그 교류를 한다면 그 나라들이 러시아로부터 독립해서 중립국 지위를 많이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다변화한다, 자원 외교를 다변화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어떤 교류를 활성화해야 되는 그런 나라들이었는데 네. 대통령께서 적절한 시기에 잘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되게 진지한 대화가 오고 간 자리였네요. 네. 국회 원구성 이후의 상황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직을 이제 수락을 했지만 국회가 정상 가동화됐다고 보기에는 파행이 여기저기서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찬대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침대 축구하지 마라. 민생의 레드카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박찬대 의원의 말이 너무 거칠어요. 사실 네. 원내대표는 협상의 최선봉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인내해주고 뭐 좀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비판과 비난의 말을 서슴지 않거든요. 뭐 민주당에서 우리더러 침대 축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당에서 뭐라 그랬겠어요. 깡패 축구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서로 그런 예. 것들이 오고 가면 안 되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여론 정치를 하던 나라입니다. 영국이나 뭐 유럽 나라들 가보시거나 일본 같은 데 가면 성이 굉장히 견고하잖아요. 네. 아주 이렇게 폐쇄적이고 왜냐하면 칼과 창으로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하던 나라들이거든요. 중세의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다이묘들이고 유럽에는 그 성주들이 성과 성을 막 무력으로 침탈하고 해갖고 이제 그런 식으로 무력으로 정치를 하던 나라들이고 우리나라는 경복궁 담이 낮잖아요. 네. 그 낮은데도 불구하고 무력으로 함부로 못 넘어가요. 왜냐하면 여론 정치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마음을 많이 얻는 쪽이 항상 승리하고 함부로 칼과 창으로 정권을 획득하고 찬탈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현대 사회에서 21세기에 와서 네. 그러니까 힘이 난무해요. 그냥 국회에서 숫자가 많으면 국회의원 수가 많으면 그냥 무조건 하는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1인당 GDP 3만 달러 넘는 나라 중에 대통령 중심제가 우리하고 미국밖에 없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대통령 중심제는 개발도상국에 맞는 제도고 우리나라 같은 3만 달러 이상의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은 의원 내각제나 이렇게 권력 분산형 제도로 많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를 이렇게 꾸준히 발전시켜 올 수 있었던 거는 여야 간의 협치의 관행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앞으로도 지켜져야 돼요. 이 뭐 상임위원장을 나눈다든지 의장을 한쪽이 가지면은 법사위원장은 다른 쪽이 가진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대통령 중심제를 하면서도 여야 간의 협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관행이었거든요. 네. 굉장히 아름답고 선진적인 그런 제도들인데 이런 거를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가지고서 싹 없애버린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정말 슬픈 일입니다. 네. 아니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정말 어렵게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야 간 이렇게 원내 투쟁과 그다음에 입법 공세 이런 사이에서 국회가 잘 돌아가려면 어떻게 좀 서로 협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처럼 민주당의 힘이 엄청 세고 국민의힘은 뭐 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당분간 여야의 태도가 이렇게 된다면은 계속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것을 일거에 해소하는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대단히 뭐예요? 어렵긴 합니다만 네. 대통령 중심제를 의원 내각제로 바꾸면 돼요. 네. 왜냐하면 의원 내각제는 여소야대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수당이 정부를 구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소야대라는 게 없는데 대통령 중심제는 여소야대라는 게 생겨갖고 국회와 행정부 권력이 충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통치 구조를 개편해 가지고 네. 의원내각제를 만들면 좋겠지만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는 네. 시기상조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정치권에서 아직 움직임도 적고요. 그래서 그렇게 못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대통령 중심제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국정을 서로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만든 여러 가지 관행과 제도들, 네.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민주적 제도들 이런 것들을 없애지 말고 잘 살려야 된다. 배려하고 그다음에 품위를 지키고 그리고 톨레랑스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고 참아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런 관행들을 유지 발전시켜야지 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런 관행들을 아주 무시하고 그냥 수적 우위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머릿수로 하는 거야.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그냥 예. 수로 밀어붙이는 이런 야만의 정치는 좀 사라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톨레랑스. 네, 좋은 말씀이네요. 네. 지난 그 원구성 이후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게 사실상 합의 결렬이 됐으니까 그 책임을 지고 사의 표명을 하면서 자맹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당내에서는 재신임 여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로 읽히는데 추 원내대표 본인은 사의 의지를 계속 이제 확고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인천, 강화, 백령도 이제 섬으로 네. 자맹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 같으면은 예전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우리 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네. 4년 전에 똑같은 이유로 국회를 떠났을 때 김태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 강원도 고성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고 했었던 거 네. 있었거든요. 국회로 복귀를 해달라.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4년 후에는 지금은 뭐 올 테면 오고 말라면 말라는 시기예요. 네.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공공연하게 어차피 돌아올 거면서 생쇼하지 말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이렇게 되면 추경호 대표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겁니다. 지금 추경호 대표는 사실 그 좀 국회 상황이 이렇게 되면 항의의 표시로 지금 원내대표 사퇴를 하고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선들 그다음에 4선들 재선들이 네. 별도로 모여가지고 추경호 대표는 다시 오는 게 좋겠다. 네. 누가 추경호 대표 원내대표 자리에 있어도 마찬가지 결과가 있었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좀 오는 것을 이렇게 좀 자꾸 종용하고 네.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 태도가 파트너인 민주당 태도가 오려면 오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 추경호 대표가 올 수 있는 공간이 없죠. 네. 이게 정말로 그냥 못 오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정말 파트너로서 추경호 대표를 인정을 한다면 네. 그리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파트너 정당으로 인정을 한다면 좀 더 성의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것 같고 네. 민주당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추경호 대표가 사퇴를 왜 냈겠습니까? 이것이 원내대표가 사표를 낼 만한 큰일이기 때문에 낸 거거든요. 네. 국회가 가져왔던 오랜 관행을 일거에 무력화시키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항의의 표시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태도고 다수당으로서 책임감이 전혀 없는 태도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진짜 이제까지의 정치적인 거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보면은. 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이제 면면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 먼저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 여론에서는 한동훈 대세론이 있다 이런 분석이 있잖아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한동훈 대세론이 있는 거로 좀 보이죠.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건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대방으로 나온 사람들이 원희룡 의원이라든지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다 어떻게 보면 거물들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굉장히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나경원 원희룡 같이 거물들이 또 어떤 공세를 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선거 전략을 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그냥 나 가만히 있어도 될 거야라는 생각하고 있으면 큰 오산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방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네. 아마 선거 결과는 뭐 별도로 하고 선거 과정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유권자들이나 그리고 저 국민들께서도 네. 우리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누가 될까 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선두로 달리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좀 수성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경원, 원희룡 이 두 거물들이 어떻게 저것을 공략해 가지고 네. 또는 뭐 둘이 합종 연행을 한다든지 네. 이런 걸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굉장히 재밌는 그런 네. 선거가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랑 다르게 이제 국민의힘은 흥행에 진짜 성공 처음부터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원래 네. 이제 싸움은 장수가 하는 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각 정당 간의 대결에서도 그렇지만 당내 선거도 이 좀 굵직굵직한 이런 네. 사람들이 나와서 장수들이 싸움을 하면 네. 우리가 칼싸움도 이 장군들끼리 하는 거는 볼만하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아주 처음에 좀 약간 싱겁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들이 네. 있었는데 그 뭐 어대한 네, 뭐, 맞아요. 뭐 어대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 거물들이 총출동하면서 네. 선거의 방향이 굉장히 재밌어지고 뭐 선거하는 사람들은 힘들겠죠. 네. 하지만 보는 유권자들이나 네. 당내 인사들은 뭐 지금 컨벤션 효과도 있고 네. 국민들이 우리 당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은 그냥 이재명 당대표로 그냥 네. 쭉 굳어지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좀 재밌는 선거가 되는 것 같아서 뭐 전 당의 구성원으로 한 명으로서 되게 재밌는 선거고 네. 기대도 됩니다. 진짜 밖에 있는 저희는 되게 재밌어요. 민주당이랑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은 좀 입장이 다르게 어떻게 보면 당론이랑 좀 다른 입장을 발표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도 여론에 좀 영향을 주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그 전략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전략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좀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략할까. 민심을 좀 얻고 그러다 보면 당심이 민심을 좀 쫓아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당원들의 마음도 좀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략이고 또 이제 원희룡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과 각을 세우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통해서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또 반감을 좀 자극을 해서 본인들 표로 가져오려는 이런 전략이거든요. 네. 이 두 전략 중에 어느 것이 더 유효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하나의 전략으로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기반한 어떤 하나의 전략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뭐 잘 선정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일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결국은 뭐 대통령과의 파열음을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선거 이후에 대통령과 당은 사실 여당과 정부는 한 몸이거든요. 그리고 여당은 정부에 협조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정부와 여당 간에 아주 밀도 있고 그리고 아주 주도 면밀한 전략과 정책 회의를 통해서 네. 그런 접촉을 통해서 접점을 계속 가져가 나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선거 때 나오는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표를 얻기 위한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유권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는 네.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전략상으로는 민심을 읽는 그런 전략을 내세운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원희룡 장관이 이제 얼마 전에 대구 시장 홍준표 시장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경원과의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 뭐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뭐 단일화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1등 후보, 2등 후보, 3등 후보가 있으면 2, 3등 후보들이 좀 연합을 하거나 단일화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겠죠. 근데 시기가 제가 보기엔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각자의 세력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둘 다 이제 호박들이잖아요. 이제 네. 콩알들이 막 도는 게 아니고 호박들이 네. 큰 콩이 10번 도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부르는 게 낫다듯이 둘 다 이제 호박에 해당하는 큰 이제 몸집들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굴러가지고 표를 많이 획득을 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연합 같은 거는 나중에 그것도 물밑에서 좀 시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투표 직전이라든지 네. 아니면 결선 투표 상황에서라든지 그렇게 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 상황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사퇴를 하고 연임되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그 선출 방식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도층이 이탈할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지 그 추대 혹은 아니면 단독 출마한 다음에 그 권리당원들의 찬반 투표로 하겠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든 제가 보기에 민주당의 그 당대표를 뽑는 이것은 이재명 현 대표가 나오는 순간 꽝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 그냥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을 장악을 했고요. 네. 공천도 전부 다 친명계만 다 했고요.
왜냐하면 그때 비명 횡사라고 그랬잖아요. 네. 예, 친명 횡재라 그랬고. 맞아요. 네. 그럼 비명들은 다 죽여놓고 친명들만 다 지금 앉혀놓은 상황에서 선거를 하면 그냥 이재명 대표가 된다는 건 누구든지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너무 결과가 뻔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관심을 안 두거든요. 그럼 전당대회라고 하는 거는 그냥 흥행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거기다가 민주당은 역대로 당대표를 연임해서 한 적이 김대중 대통령밖에 없어요. 네. 근데 새정치국민회의 때 총재를 했었고 그다음에 새천년 민주당에서 이제 총재를 했었단 말이에요. 당명이라도 바꿨어요. 네. 근데 이거 당명도 안 바꾸고 그냥 그대로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연임해서 당대표를 한다는 거는 네. 그 21세기 민주정당에 걸맞지 않는 거고. 진짜 처음이죠. 네. 이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본인만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당을 생각한다면 이번에 출마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거든요. 네. 저번에 1차 그 구속 적부심 할 때 구속을 안 시켜도 되는 이유에 현재 당 대표를 맡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뭐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뭐 구속 사유에 해당 안 된다 이런 요건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 대표를 해서 이제 당 대표가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법 리스크를 좀 우회할 수 있는 하나의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법 리스크 있는 당 대표가 당을 좀 어렵게 만들고 당을 재미없는 당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오늘 그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목의 그 국회 부의장과 그다음에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루어질 예정이잖아요. 그 의원님은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로 이번에도 배정이 되셨는데 아무래도 의원님이 그동안 쌓아오신 전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네. 혹시 또 장관 후보로도 이제 계속 이제 거론이 되고 계시잖아요. 지난번 국회 때 이제 거절하셨는데 이번에 혹시 만약에 그런 제안이 있다면 이번에도 또 거절하실 생각이신지. 아, 거절은 아니고요. 거절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이제 사양하셨죠. 제가 능력이 못 미쳐서 이제 사양을 하게 됐는데 사실 장관이라는 자리는 직접 국회의원들이 항상 이제 조언을 하다가 본인들이 직접 가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죠. 네. 누구든지 좀 가서 국가에 봉사하고 본인의 생각을 정책으로 펼쳐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가보고는 싶습니다만 네. 저희 당이 지금 108명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네. 장관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뽑아가 버리면 네. 당에서 상임위 활동이나 소위 활동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숫자에 밀리는데 네. 더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원내대표라면 현역 국회의원들을 장관으로 차출하는 거를 네. 좀 대통령께 양해해 달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저 좀 당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근데 저 스스로도 지금 갈 욕심은 하지 않고 있고 네. 국회에서 민주당에 좀 비합리적인 공세를 적극적으로 잘 막아낼 방법에 좀 더 노력하는 것이 현재 당을 위한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께서 계속 이제 강원특별법에 대해서 이제 개정안을 주도하고 계시는데 그 개정안에 대해서 좀 아주 짧게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강원도의 환경규제, 농림규제, 어업규제, 임업규제, 모두 군사규제 모든 규제가 많거든요. 네. 그런 규제들을 강원도에 걸맞는 규제로 만들어서 강원도의 미래를 강원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네. 좋은 법이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네. 그리고 각 다른 지역도 그런 식으로 자치적인 어떤 본인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고 계십니다. 1부 마쳤습니다. 곧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아침 저널 2부 화쟁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맡고 계신 송영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 교수이신 정지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지웅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화쟁 토론 두 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그 이재명 전 대표 연임 이슈부터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그 며칠 전 이재명 전 대표가 당 대표 사퇴 발표를 하면서 연임 수순을 밟을 것도 기정사실화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방식 면에서는 좀 이제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중도층이 이탈할 우려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추대할 방식으로 할 것인지
뭐 아니면 단독 출마한 뒤에 이제 권리당원 찬반 투표로 할 것인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요, 이재명 전 대표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직도 어색해요. 아. 앞으로 또 대표가 될 게 너무 유력하기 때문에 네. 계속 이재명 대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이재명 전 대표의 뭐 선출 방식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정상적인 선출 절차를 거쳐야 맞죠. 지금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올해 3월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때 87% 득표를 했죠. 그 러시아 대선도 경쟁 후보가 3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 명주당이 아니고 민주당인데 경쟁 후보조차 없이 단독으로 나와가지고 찬반을 투표를 하거나 추대를 하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민주당에서 뚜렷하게 대항마가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네. 이것은 과거에 이제 2022년 전당대회 때 이재명 전 대표와 경쟁을 했던 박용진 전 의원이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대단히 많은 핍박을 그렇죠. 받았잖아요. 네. 그 과정을 다 봤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그 지금 뭐 정성원 인터뷰를 보니까 네. 뭐 당 대표를 계속 한다는 것이 힘들다, 부담이 많이 된다 이런 말을 들었다, 뭐 이런 저기 뉴스를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일종의 이런 거죠. 뭐 권투로 치면은 12라운드까지 지금 다 뛰었어요. 네. 뛰었는데 이제 다시 1라운드부터 다시 이제 등판을 네.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주변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흥행이라는 걸 얘기를 했을 때 흥행이라는 거는 결말을 모를 때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관심 많이 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흥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막 네 분이 나와가지고 이게 결론이 어떻게 될 건지 뒤집힐 건지 막 이런 거를 이제 네. 그걸 이제 관심을 가지니까 이제 흥행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저번에 이재명 대표 당선될 때 약 77%인가 뭐 그 정도로 이제 됐다고 하시고 이번에는 아마 더 나올 걸로 이제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카운터 파트가 있어가지고 이제 같이 나와서 이렇게 경선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제 나오실 분들이 많이 좀 주저를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출마를 해도 이거를 출마를 했는데 너무 퍼센티지가 형편없이 적게 나오면 이건 네. 본인한테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타격이 되는 네.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단순한 어떤 단일화나 모노폴리나 이런 거는 우리 경제 상태 경제에서도 좋지가 않고 자연 상태에서도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는 바나나 있잖아요. 이 바나나가 이전에는 한 400종류 넘게 있었대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미국의 어떤 그 뭐 어떤 식품 회사에서 제일 우수한 종으로 이렇게 하나를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단일 종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파나마병이라고 바나나 이게 병이 돌아버리면요. 바나나가 멸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떤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나 이런 걸로 지금 어떤 정리가 돼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제 만에 하나 무슨 사법 리스크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이유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퇴장하는 상황이 되면 이 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 당의 규모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책임 있는 공당이라고 하면 그 말하자면 지금 현재는 지금 대표가 없는 상황이지만 어떤 대표 유고 시에 뭐 두 번째, 세 번째로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 이런 거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표출이 되는 통로가 있는 것이 당내 민주주의에 적합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젊은 정치인 뭐 초선이시든 네. 아니면은 중진이시든 좀 용기를 내서 약간 헌신하는 자세로 출마해 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미래를 생각해서 출마하고 싶은 정치인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박용진 의원이 박해받는 과정을 모두가 다 봤어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 77%대 23%였거든요. 네. 그럼 50% 차가 넘으면 이것은 사실은 유의미한 대항마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재명 전 대표가 박용진 전 의원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같이 선의의 경쟁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말 조금 박해가 아니고 많이 박해를 네. 받았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이. 그러면서
모두가 출마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까 뭐 권투 11라운드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재명 전 대표는 사실 후보 등록만 해놓고 네. 계속 재판만 다녀도 당대표가 돼요. 네.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내가 당대표에 도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또 뭔가 당내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지 않을까 그 부분을 모두가 염려를 하는 것이고 그만큼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민주당이 그냥 뭐 하루 이틀 된 당이 아니고요. 70년이라는 그 면면한 세월이 있는 어떤 전통이 있는 당입니다. 지금 잠깐의 어떤 그런 파도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 밑에 도도하게 흐르는 그 물결이 어떻게 어디 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청년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제가 이름을 막 말하고 싶은데 말을 안 하려고요. 근데 궁금하네요. 청년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이 좀 용기를 내서 나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위기고 굉장히 힘들 때 이렇게 용기를 내는 것이 나중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큰 꿈을 이루는데 큰 자산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동훈 대표가 출마 선언하면서 죽기에 딱 좋은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이 죽기에 딱 좋은 자리라 하더라도 그만큼 또 나중에 그것이 큰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다. 용기를 내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지금 상황에서 누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나오는 이 선거에 감히 누가 나오겠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나와서 당선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이게 몸을 던져 이렇게 당을 구하는 그런 게 참 어려울 것 같기도 한 것 같거든요. 네. 제 짧게만. 네. 원래 근데 그럴 때 나와야 정치적 미래가 생겨요. 아 그런가요? 그 과거에 네. 이제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에 2001년에 그 김대중 대통령 앞에서 네. 그리고 권노갑 당시 최고위원회 면전에서 권노갑 최고위원 이선 후퇴해야 된다. 이렇게 가지고 정치적 주가가 확 올랐어요. 그렇네요. 삼국지에도 네. 보면은 원소가 그 하북에 한때 패자가 된 게 본인이 그냥 4세 50의 명문가여서만 된 게 아닙니다. 네. 동탁의 면전에서 천하는 동공의 것이 아니다. 네. 이렇게 외쳤기 때문에 그 하북에 많은 사람들이 원소 밑으로 몰려들었던 거예요. 아. 민주당에서 미래를 네. 보는 정치인이 있다면은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또 궁금해지네요. 네, 이번에는 그 이재명 전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6년 전에 쓴 요리책이 서점가에서 역주행하면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유가 한 유튜브에서 일주일에 3-4번 재판을 나가서 변호사비가 만만치 않다고 한다. 이 대표의 사정이 녹록치 않으니까 책 구입을 통해서라도 돕자. 이렇게 글을 올리니까 그 이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책 구매 인증 릴레이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이 대표 변호사비 걱정만큼 쓸데없는 게 없을 것 같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아니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이게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연예인하고 정치인 걱정은 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이 김혜경 씨의 책이 그 모 대형 서점 네. 집계 기준으로 베스트셀러 495위에서 6위로 수직 상승했다고 그렇대요. 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팬덤이 엄청나게 책을 사주는 것 같은데 정작 이재명 대표는 재산이 늘었어요. 네. 올해 3월에 그 총선 때 신고한 걸 보면은 2021년 3월 그러니까 3년 전하고 대비해서 2억 5천만 원이 늘었답니다. 늘었어요? 그리고 네. 여전히 그 이재명 전 대표의 예금 현금은 합해가지고 한 6억 5천만 원 정도 남아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뭐 변호사비가 그렇게 걱정이겠나 싶습니다. 예, 지금 예. 뭐 변호사님께서 네. 팬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가 이제 뭐 극단적인 이제 지지자들, 네. 미열성 지지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 문제다. 걱정도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제가 정치 관련된 책들을 좀 이렇게 여러 권 네. 보니까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더라고요. 그 팬덤? 네. 팬덤이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미국의 이제 정치학가 제임스 브레넌이란 분이 미국 유권자를 이렇게 분석을 3가지로 분석을 했어요. 호빗하고 훌리건하고 벌컨으로 분석을 했는데 호빗은 정치 무관심층,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요. 그다음에 훌리건이 편향적 광신적 지지자, 그다음에 벌컨이 냉정하고 이성적인 유권자.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공통되는 그런 현상들인데 어떤 정치의 어떤 팬덤 현상, 전 세계적인 그런 팬덤 현상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제 제 바람은 벌컨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아. 냉정하고 이성적인 유권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네. 제 바람입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의 이 사당화 이제 비판도 많지만
이게 어대명 또 대명 이런 분위기 속에 아까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이 경선에 누가 나오냐 이런 이제 걱정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뭐 청년 정치인도 언급하고 싶지만 뭐 말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궁금해요. 그러면 정말 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예. 상황을 보면은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가 정말 상황이 심각해요. 아, 최고위원 지금 그 선거. 천하제일 친명 경연대회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강선 의원이 이번 주 월요일에 출마 선언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이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고 네.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그러니까요. 것이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는 분들이 이런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누가 맞서서 당 대표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한 집안에 아버지가 2명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를 하겠다고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그 네. 사람은 집에서 쫓아내야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아버지는 네. 70년 동안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민주화에 대한 염원을 가진 그런 네. 평범한 당원들이라는 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이제 끝까지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릴 건데 제 네. 마음속에 있는 그런 정치 초선 분들 몇 분이 계셔요. 네. 그분들이 용기를 내서 출마를 하시면 적어도 이제 민주당을 걱정하고 또 민주당의 어떤 합리성이나 그동안의 면면한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의장을 뽑을 때도 어떤 이변이나 이런 것들이 네.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들을 믿고 백범 김구 선생님 말씀처럼 네. 백철 간두에서 네. 진일보 하시면은 네. 진짜 이렇게 이제 합리적인 당원분들이 네. 받쳐주실 거다. 네. 땅에 떨어져 안 죽는다. 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좀 보려고 하는데 이쪽은 지금 뜨겁습니다. 4파전 양상에서 각 후보들이 이제 들고 나온 이슈가 최상병 특검법하고 이제 핵 무장론인데요. 먼저 핵 무장론 이야기부터 해보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대표가 되면 핵 무장하는 걸 이제 당론으로 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이제 적극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고 원희룡 전 장관은 해구산 강화가 더 현실적이다 하면서 이렇게 후보들 간 얘기가 이제 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반도 그 상황이 이제 좀 불안하긴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핵 무장론 이야기를 이슈로 드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전 나경원 후보가 좀 많이 급했다고 봐요. 음. 원래 이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메인 이슈는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나경원 후보가 페이스북에 2줄을 올렸잖아요. 네. 6월 25일에 딱 2줄 올렸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는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핵무장론에 찬성하지 않지만 그런 견해를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논리 구조를 갖춰서 물론 이제 그 뒤에 올리긴 했습니다만 논리 구조를 갖춰서 논거를 제시를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렇게 숏 메시지 형식으로 2줄만 올리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도 아닐 뿐더러 선거를 할 때 이런 걸 굉장히 피해야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정치인이 선거를 하다 보면은 뭔가 자신의 그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조바심이 나고 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급한 티를 내는 게 최악이거든요. 나경원 후보는 지금 원희룡 후보가 그 후보 등록 직전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네. 상당히 지금 다급한 상황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태연하게 캠페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당원들의 바닥 정서를 보면은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는 좀 부채감을 느끼는 당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에도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게 밀려서 뜻을 이루지 못했고 3.8 전당대회 때는 그 연판장 때문에 출마를 못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측은하게 여기는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동정심을 갖고 있는 당원들도 있어요. 그런 표를 차근차근 모아가면 되는데 갑자기 핵무장론을 툭 던지니까 주변의 반응이 나경원 후보가 급하구나. 이건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뭐 핵이 있으면은 좋겠죠. 근데 좋은데 이제 사실은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핵을 안 가지고 있는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이걸 두고 실현 불가능한 뻥카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도 이제 지금 송 변호사님 말씀처럼 마음이 급해서 좀 뻥카한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미국이 그렇게 하라고 해줄 리가 없고요. 만약에 만에 하나 미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제 허락을 미국을 막 설득을 시켰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면은 유럽도 있고 뭐 아프리카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NPT를 탈퇴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당장 우리나라 이제 수출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이면 정부의 스탠스하고 어느 정도 조율된 상태로 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이 핵무장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율도 전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뭐 핵무장을 진짜 우리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동네방네 이렇게 막 떠들면서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딱 이렇게 비밀로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국가의 어떤 백년지 대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서 비밀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딱 해서 뭐 이렇게 됐다라고 딱 발표를 하는 거지 핵무장 하겠다고 지금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렇게 동네방네 떠드는 거는 이거는 우리나라 국격에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네. 국민의힘의 나머지 세 후보들은 이 주장에 찬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스탠스는 지난번에 그 워싱턴 선언 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미 핵 공조를 확대해 가는 것이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방국가 아닙니까? 개방국가인 대한민국이 NPT 탈퇴하면 그 후유증을 어떻게 감내를 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이것은 네. 나경원 후보의 개인적인 의견이시다라는 네.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과 이번에는 이제 다른 후보들 간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여러 말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이게 민주당에서는 특검법을 7월 본회의에 상정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해도 8월 이후 재표결을 통해서 이제 거부권을 무력화하겠다 이런 시나리오인데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건 제가 좀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저는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그 출마 선언문이 되게 좀 이렇게 진정성 있게 다가왔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상병 특검법을 이제 어떤 중립적인 뭐 제3자. 대법원장, 네. 대법원에 주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좀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대법원장이 또 하면 또 나중에 이게 재판 또 대법원 산하에서 또 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관할 지방법원에서. 그렇게 되면은 또 이런 중립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혁신당의 천하람 네. 의원께서 제시한 안이 있어요. 그게 변협에다가 이제 네. 추천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브리핑을 너무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딱 이게 텀을 둬서 뭐 30일, 60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브리핑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안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제 기억이 맞다면은 언론에서 본 게 정성호 의원님이 그 안 정도도 괜찮다 뭐 이런 말씀을 네.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그리고 또 개혁신당에서도 또 중재안 같은 것도 내니까 여기서 최상병 특검법에서 여야가 좀 이렇게 합심을 해서 지금 이제 지금 일주기가 거의 다 돼가고 있고 여러 가지 증거가 또 사라질 이런 위험성들도 있으니까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서 최상병 특검법을 한번 통과시켜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동훈 네. 후보가 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이면 받을 수 있다라고 한 것은 민주당에 대한 예리한 공격이라고 네.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호 의원은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방송에서 말하긴 했어요.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공식적인 반응은 그런 안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하는 순간 아니 왜 중립적인 기관이 지금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법이 있는데 민주당이 고발해놓고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그 안을 끝까지 고집하느냐 이 문제가 불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특검법에 대한 민주당의 명분이 많이 퇴색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문제는 방금 우리 정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를 헌재가 한번 판단한 적이 있죠. 2007년 이명박 예. 특검법에 대해서 그때도 대법원장 추천이었어요. 특검이. 네. 대통합 민주신당 스스로가 특검을 그런 내용으로 발의해서 통과를 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헌재에 갔죠. 헌재에서 권력분리 원칙을 위반되지 않는다. 합헌으로 결정해놨고 이렇게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한 선례는 2007년 이전에 한 번 더 있었어요. 2005년에 그 사할린 유전 특검법 통과시킬 때 여야 합의로 했거든요. 그때 대법원장이 추천한 게 처음입니다. 예. 그걸 한 번 하고
2007년에 대통합민주신당이 단독으로 특검법안을 내면서 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중립성은 대법원장이 추천해도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계속 민주당이 고발해놓고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 갖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상황에서 뭔가 정확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는 다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빌드업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그런 점에서 예리한 공격이다. 네.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저희 그 천하람 원내대표가 나와가지고 그 중재안 되게 설명하고 갔는데 되게 공정해 보이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네. 끝으로 저희 의료대란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보건복지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의료계가 일단은 무기한 휴직은 이제 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 그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 병원 등은 오늘부터 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 같고요. 또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 자리에서 정부와 의사단체가 재차 또 입장차를 보이면서 공방을 벌였는데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그 집단 휴직 문제는 우리 환자분들과 또 환자 가족분들의 걱정과 염려가 너무너무 클 것 같아요. 네. 그 점을 좀 헤아려서 지금이라도 이거 좀 철회를 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세브란스 병원 그 교수님들은 서울대병원 교수님들이 왜 투표를 거쳐서 집단 휴진을 그만하기로 했는가 네. 이 부분을 좀 깊이 새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어제 그 보건복지 청문회는 저도 잠깐 봤는데 박주민 위원장이 점점 정청래 위원장을 닮아가는 것 같아서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 지금 인터넷에 박주민 3단 샤우팅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어제도 예. 증인으로 나온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호통을 치고 네. 말을 끊고 말을 안 들으려고 하고 다그치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3단 샤우팅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뽑혔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청문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한자로 들을 청, 들을 문이에요.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불러다 놓고 그 말을 듣고 많이 들어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증인에 앉혀다 놓고 다그치고 윽박 지르고 망신 주려고 하는 게 청문회가 아니에요. 언제부턴가 이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하는 청문회는 그 본질이 많이 변질된 것 같아요. 영어로도 청문회는 히어링입니다. 네. 히어링. 그 점을 좀 그러네요. 새겨서 좀 올바른 청문회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정 변호사님. 정말 네. 좋은 말씀이에요. 들을 청. 네. 이게 들을 청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용산의 VIP께서 좀 말씀이 많으시잖아요. 그건 뭐 다 동의하실 거고. 그래서 이게 이 지금 사실은 이 의료대란 문제가 이제 용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트를 했다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과거 고전을 보면 천하를 다스리는 거는 아주 작은 생선을 안타게 잘 굽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용산에서 이걸 스타트를 시작을 했으면 이렇게 파열음이 안 나게 잘 했어야 되잖아요. 조율해서. 근데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거는 정말 이거는 무능력한 정부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서울대병원이나 이런데 교수님들께서 이제 이게 돌아오셨잖아요. 그 네. 이제 그 휴진을 안 하시고 돌아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해드리고 감사하다고 해야 됩니다. 저는 용산으로 자꾸 불러가지고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요. 대통령 말하려고 하지 말고 대통령이 당장 서울대병원으로 가셔요. 가셔서 진짜 고맙다고 가서 인사하시고 수고 많으시다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입은 좀 닫으시고 귀를 여시고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네. 많이 들으시면 의사분들 마음도 좀 많이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꼭 그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진짜 예. 빨리 합의점이 네. 좀 찾아졌으면 좋겠는 그런 네. 바람입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쟁 토론의 정지용 변호사 그리고 송영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는 것이 아직도 힘드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유튜브에서 불교 방송 이제 검색하신 뒤에 그 라이브 채널로 들어가시면 이게 방송 토크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2부 마쳤고요. 좀 있으면 이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저널 3부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주요 사회 이슈들 짚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임주혜 변호사님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지혜 변호사입니다.
네, 먼저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시죠. 그 손흥정 씨 아동학대 혐의가 좀 크게 이슈로 떠올랐어요. 이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카데미에서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손흥정 씨와 그 코치 2명이 최근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축구 선수 손흥민을 키워낸 건 그 뒤에 손흥정 감독,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었다. 이 네. 이야기 참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손흥정 감독이 이제 유소년 축구 아카데미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손흥정 감독의 이 팀 안에서 네. 코치 2명과 손흥정 감독이 유소년 선수에게 어떤 아동 학대 행위를 하였다. 이런 혐의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사건은 올해 3월 이 아카데미의 오키나와 전지훈련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피해 아동의 이제 주장에 따르면 전지훈련 중에 이제 시합에서 졌다는 이유로 우리 그 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할 때 여기 코너킥 장소다 이렇게 세워놓는 봉이 있는데 허벅지 부위를 이 코너킥 봉으로 때려서 멍이 드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입었으며 그리고 손흥정 감독이 이제 거친 언행을 통해서 이제 피해 아동이 심적으로 굉장히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다른 또 코치는 전지훈련 기간에 이제 합숙을 하게 될 텐데 그 숙소 안에서 구렛나루를 잡아당긴다던가 그런 가혹행위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한 그래서 지금 네.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손흥정 감독도 이제 입장문을 표명함으로써 어떤 예전 방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어떤 거친 언행이라던가 체력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아동들과 협의는 있었지만 체력 훈련을 진행 과정에서 어떤 일정의 체벌 행위 같은 부분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을 하지만 이 모든 훈련 과정은 아동들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했으며 그리고 지금 피해 아동의 부모가 주장하는 것과는 사실관계가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를 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이제 소명하겠다 이렇게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인 만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 이슈가 이렇게 나오면서 과거 그 손흥정 감독이 인터뷰했던 그 내용이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때 손흥정 씨가 아들을 많이 팼다 이런 말을 했고 또 아들 훈련시키는 걸 보고 누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은 적도 있었다 이런 사연들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아동 학대냐 아니면 이제 뭐 훈련을 하는데 뭐 필요한 그런 뭐 행동이었냐 뭐 이런 부분들 어디까지가 이제 학대고 어디까지가 이게 용인할 수 있는 범위냐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혹독하게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이 얘기는 많이 알려진 이야기고요. 손흥민 선수 본인도 이와 같은 아버지의 훈련 방식에 대해서 예전에는 정말 힘들고 네. 때때로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 정말 고마운 일이었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잖아요. 물론 지금 손흥민 선수와 손흥정 감독의 사이는 기본적으로 신뢰와 사랑, 네. 무한한 사랑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뭐 아동 학대 이런 표현이 붙는 것 자체가 아직 애초에 성립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 그런 운동에 대한 지도 방식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손흥정 감독 본인도 예전 방식이다 이런 표현을 하긴 했지만 거꾸로 요즘 뭐 다 아이들 누구나 귀하죠. 근데 네. 그 귀함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귀한 아이일수록 예전에 우리가 막 이름도 험하게 지었던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마음에서 귀할수록 뭐 이름도 좀 더 가볍게 짓고 그런 예전에 그런 방식이 있었던 것처럼 귀하디 귀한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인 어른들 보호자들의 적절한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네. 근데 그 가르침의 방식이 예전과는 달리 체벌이라던가 인격적인 모독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허용이 될 수 없겠지만 엄하게 다스릴 부분은 엄하게 다스리는 것 역시도 이제 어른들 부모가 할 일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안고 네. 이 아카데미를 방문을 했을 거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방문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일이 불거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고요.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유소년 자라나는 새싹들이 제대로 좋은 환경에서 훈련을 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이 단순히 아동학대냐 아동학대가 아니냐 이런 문제로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는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라나는 선수들 그리고 우리 지금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훌륭한 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에 이 부분을 인성교육도 그렇고 축구 실력도 그렇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또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축구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좀 네. 논의의 장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앞으로 수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지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도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으로 이제 무리를 빚었던 가수 이루 씨가 형 확정 3개월 만에 가요계에 복귀를 했다는 소식이에요. 그 이전에 그 김호중 씨 음주운전 사건도 한동안 이슈가 됐었는데 유명인의 음주 사건 이게 너무 많이 등장한다 싶을 때가 있어요. 사실 연예인이니까 더 조명을 많이 받는 거긴 한데 결국은 이게 처벌이 좀 너무 약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루 씨 사건 같은 경우도요. 이번에 김호중 씨 음주 사건이 굉장히 큰 주목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루 씨 같은 부분에서도요. 사실 김호중 씨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음주가 정말 나쁜 상황이다. 네. 나쁜 범죄다라고 하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재범률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음주로서 문제를 일으킨 다음에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그런 비중이 높은 것이 너무 약한 처벌 때문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루 씨 같은 경우도 최초에 한 번 이제 음주 관련된 사고가 있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거든요. 동승하고 있던 다른 사람이 본인이 운전자라고 밝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이루 씨가 운전을 했구나라고 지금 밝혀졌지만 그 당시에도 김호중 씨 사건과 동일하게 이루 씨의 음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한참이 지난 이후에야 그게 이루 씨가 원래 운전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음주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서 이루 씨가 음주운전 범인 도피 교사, 그러니까 범인 도피 방조였어요. 정확히는 범인 도피를 방조했다. 범인 도피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와중에 네. 불과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 씨가 다시 한번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서요. 그때는 꽤 크게 사고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그 당일에 그 음주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 또 동승자에게 동승자도 지금 음주 상태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본인의 차량을 주차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음주운전 방조 혐의. 그러니까 이제 유사한 이런 범인 도피를 방조한 부분 그리고 음주운전을 방조한 부분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부분까지 네. 이것이 불과 3개월 내에 연달아서 네.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비난의 강도가 네. 높았고요. 이거 왜 이러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이제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네. 이 처벌과 관련해서도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네. 벌금 10만 원을 최종적으로 진짜 선고받았거든요. 낮기는 낮네요.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들이 이제 고려가 되었겠지만 네. 이런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유사한 범행이 또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좀 지금 다시 이 사건이 불거진 부분은 이렇게 확정이 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 아까 얼마 네. 되지 않았죠.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루 씨의 아버지죠. 이제 태진아 씨의 신곡 작업에 참여했다 이런 부분이 알려지면서 물론 이루 씨가 지금 전면에 나서서 어떤 활동을 시작했다거나 네. 본인의 앨범을 냈다거나 어떤 TV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버지의 어떤 신곡 발표에 이루가 이런 부분을 작곡과 이런 부분에 참여했다 이런 거를 지금 언급이 된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이 복귀를 좀 타진하고 있는 네. 것이 아니냐 어떤 약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복귀하는 것이 아니냐 좀 이런 비판 여론이 좀 일고 있는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네. 대해서도 양형 기준이 좀 더 현실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김호중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네. 결국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좀 예측이 가능했어요. 음주운전 혐의는 결국
빠졌잖아요. 빠졌죠. 네. 근데 그 음주운전 혐의라는 것이 빠지게 된 부분은 사실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왜냐하면 김호중 씨가 이미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걸 본인은 시인했지만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17시간이 지난 다음 날에서야 경찰에 출석했기 때문에 아무리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네. 역산해 보고 그 당시에 김호중 씨의 뭐 체중이나 키나 뭐 마셨다고 인정하는 뭐 술의 양 이런 것 분들을 계산해서 역산을 해도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0.03 그러니까 최소한 음주를 입증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은 넉넉하게 입증이 됐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기소가 되고 기소가 유지가 되려면 혐의 입증이 확실한 부분만을 네.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위드마크 공식이 원래 법원에서는 정확하게 이 음주 수치를 인정하는데 잘 인정이 되지 않고 특히 또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좀 비난의 강도가 좀 굉장히 높게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본인이 이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이제 범인을 바꿔치기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후에 새로 또 술을 구입하는 모습이 맞아요. 편의점에서 CCTV로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음주운전의 잘못된 대응 매뉴얼처럼 일단 그 자리를 피하고 그다음에 한참 후에야 출석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음주를 의도적으로 하면은 오히려 나중에 음주 혐의를 입증이 안 될 수 있다. 네. 그 운전 당시에는 그때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운전이 다 종료하고 이후에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입증이 더 곤란해지잖아요. 이런 부분이 김호중 씨도 사실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이 안 된 그런 결정적인 요소로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물론 다른 혐의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뭐 운전자 바꿔치기한 부분이나 증거인멸 부분이라던가 위험운전 치상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음주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공분을 산 측면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도 관련해서 의도적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단 도망가고 이후에 추가로 음주한 부분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네. 지금 입법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태이고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에서도 이 부분을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 특히 네. 김호중 씨 사례를 언급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한 그런 형량을 좀 적용을 해서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회피할 목적으로 추가로 음주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서 관련 규정이 좀 손봐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아우 진짜 명쾌한 설명 항상 네 너무 고맙습니다. 그 가수 1호의 복귀도 최근에 이루어졌고 또 부모 사기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가수 마이크로단 얼마 전 이제 공개석상에서 사과를 하면서 활동을 재개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유명인이 사고를 냈다가 복귀하는 시점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이 법적으로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면 깨끗이 책임을 지고 아니면 도의적으로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면은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그리고 재발 방지가 있다면 누구나 다시 사회의 품으로 돌아와야만 하겠죠. 그게 건전한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국민들이 느끼기에 진정한 반성했다라고 느껴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아직은 다시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서 어떤 결국 드러냄으로써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느끼다면은 이제 본인으로서는 조금 더 어떻게 네. 하면 본인의 진정한 마음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목요일 3부에서는 김효성 명상가와 함께하는 신단수의 세상 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명상가님이 가지고 나오신 그 주제가 네. 계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네, 원래 우리가 가진 이름이 네. 상당히 이제 소중히 저희가 이름을 여기는 건데 네. 그 이름자에는 보통 어른들이 좀 잘 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좋은 의미들을 많이 담아 주시잖아요. 네. 그런데 계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일단 이름은 이제 그 전에 이름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끝날 네. 때까지 자기가 간직해야 될 자기 이름인데 조금 이 종교적으로 조금 틀릴 수 있어도 이제 그 성경의 욥기 37장 7절에 보면은 손금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내 어떤 거를 할 것인지 손에 표시를 해놨다. 그래서 이제 이름과 좀 이름은 보통 이제 우리가 사주를 네.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이제 보통 개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사주와 조금 틀린 방향으로 갈 때 아, 이렇게 네. 개명을 좀 하는데 요즘 이제 개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외국에서 오신 그 귀화하신 분들도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측에서 좀 오신 분들 요즘 네.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 이름이 좀 이제 남자들은 철자를 많이 쓰고 여자분들은 뭐 제가 주로 이제 남의 이름을 갖고 이게 좋다 나쁘다 이건 아니지만 네. 홍란이, 네. 꽃님이, 네. 뭐 국화 이러면은 누가 들어도 이거 혹시 북한에서 오신 분들 아닌가 이런 편익감이 있겠죠. 그래서 네. 좀 고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아까 이제 사주를 보고 이름을 고치는 경우도 네.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 그렇게 이름을 만약에 고치게 되면 네. 뭔가 그게 좀 사주 이게 좀 달라지나요?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도 있겠지만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뭐 언론사 간부를 뵀는데 얼굴이 전혀 틀려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 굉장히 좀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네. 예, 그 불평불만이 많았던 분이고 좀 거칠고 네. 그러셨는데 얼굴이 굉장히 바뀌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름 한자를 오. 한문을 바꿨다. 한문을 예, 네. 한문 한자를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저도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오. 예. 그러면 그분이 생각하시기에 그 이름 그죠? 네. 한문 한자를 바꾼 게 자기의 그 뭐 이게 삶의 변화에 네.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나 보네요. 뭐 조금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도 우리가 그 번명을 네. 하는데 이제 보통 삼위계를 끝나면 이제 스승님이 본인의 사주를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져주는데 네. 우리 뭐 변호사님 성함이 함인경, 네. 이때 함인경. 막 이렇게 네. 스님이 되셨는데도 야 인경아 그럼 좀 이상하지 네, 않습니까? 이상하죠. 예, 네. 그래서 예. 예, 번명이 주는 뭐 자나 호를 쓰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 그러면 그 법명은 이제 어떻게 이게 그러면 스님께서 이렇게 지어주시는 건가요? 그냥. 예, 스승님이 지어주시는 거죠. 네. 그러면 뭐 그 사람의 뭐 기운 아니면 뭐 사주 뭐 이런 걸 보고 지어주시는 저는 거예요? 보통 네. 보면은 사주를 많이 이렇게 참고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그 잠깐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혹시 이름을 또 바꿔서 네. 좋아진 사례들이 있다면 좀 네. 궁금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이름을 바꾸는 경우일 때는 본인의 사주와 본인이 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일에 네. 괜히 이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서 찾는 경우도 많은데 개명이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안 이제 돼요? 너무 이름을 많이 바꾼다든지 네. 그러고 뭐 돌아가신 분들은 아, 그렇죠. 안 되죠. 예, 그래서 네. 요즘 뭐 많이 개명하는 절차를 보면은 거기 이제 개명하는 사유를 네. 많이 놓는데 거기 보면 보통 이제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뭐 여태 나이 40이 넘어서 장가를 제대로 못 가고 예. 뭐 그러다가 어디 우연히 점집에 갔는데 네. 그분이 사주 보시는 분이 이름을 바꾸면 좋다 그래서 바꾸는 경우 네.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거의 개명 되죠. 허가가 떨어집니다. 제가 변호사잖아요. 예, 저희한테도 그렇습니다. 가끔 이제 개명 신청 이렇게 오실 그렇습니다. 때가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 이유가 되게 예. 까다로웠어요. 개명을 네. 잘 안 해줬는데 요즘에는 이제 범죄자나 예. 뭐 이런 게 아니면 뭐 이렇게 빚을 어마어마하게 져가지고 예. 도망다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진짜 어떤 개인적인 이유를 써도 거의 대부분 허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네. 이제 그 부모님들이 예쁜 이름을 짓다 보니까 네, 유치원이나 어린이들 학교에서도 같은 이름이 너무 많아요. 많죠. 예. 네, 그래서 그 성만 다르고 이름이 똑같으니까 네. 친구들도 헷갈려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는 네, 뭐 이렇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지면 좋겠고 네. 요즘 또 이제 개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본인들이 이렇게 정해서 오는데 아, 그런 이제 철부지 행동이라 그럴까? 오, 그래요? 예, 그래서 네. 뭐 누구 이름을 좀 딱 찍어서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뭐 50에서 60 정도 네. 되신 분이 유미나 그러면은 아이 때부터 이렇게 들었으면은 별 그렇게 계속 아. 불렀으니까 그런데 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서 이쁘다 그러는 이름은 아. 조금
안 하는 게 좋다. 또 어울려야 된다. 그렇죠. 이런 그리고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뭐 이름을 개명을 하시더라도 네. 시간이 좀 지나면은 씨앗이 자라겠죠. 그래서 조금 진득하니 기다리는 것도 좋고 사실은 네. 또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이름이 바꾼다 그래서 뭐 물론 사실은 뭐 이름자에 안 써야 될 자들이 있기는 있어요. 제 그럼 이름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운데가 어질 인자가 들어가는데 이름에 네. 안 쓰는 글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질인자를 우리 이렇게 네. 보면은 좀 인덕이 부족하다. 아 그런 예. 거예요? 네. 예. 근데 뭐 변호사님은 좀 인덕이 좋으신 것 같아요.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인덕은 뭐 인덕이 좀 안 좋다. 아, 그 이름이 들어가면 예, 네, 어질인자는 좀 그렇습니다. 바꿔야 되겠네요. 정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아,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하다가 보면 항상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단수의 세상 읽기 김효성 명상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댓글 중에 새로운 아침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그 최선이 오늘의 성공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힘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런 댓글이 있었고요. 네, 6월 27일 목요일 하민경의 아침 저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